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꿈의 의미를 질문과 상상력으로 풀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혼을 한 상태이다. 방 안에 TV가 켜져 있고 40,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있다. 그는 상담이나 범죄 심리로 유명한 사람이다. 전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가 나에게 협박 비슷하게 한 것 같다. 그 남자가 전 남편인지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나는 전화를 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왔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내 번호와 비슷했던 것 같다. 찾아보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있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와 TV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 발을 앞으로 쭉 뻗어 문을 닫자 방 안이 조용해진다.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안심한다. 네, 꿈꾸니께서는 실제로 이혼을 한 것은 아니고 사별한 상태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기 때문에 외로울 새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지 또 외로움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어떤 습이 있냐면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 자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머릿속에 돌렸던 이제 환상이 내가 어떤 되게 멋진 남자와 한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당시에는 내가 외로워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몰랐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나의 외로움을 그거를 달랜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좀 약간 진통제 먹듯이 그렇게 이제 진정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제 다 해결될 거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되게 간절히 바라는 거를 내가 사랑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이제 의존해 가면서 그런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어느 정도 잘 먹혔던 것도 있고 그런데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걸 내가 이제 마주봐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의존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자꾸 의존하고 싶은 그 마음을 키우면 오히려 내가 이거를 다루는 게 굉장히 방해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내 불안이 더 가중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예 그런 정신적 여유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게 나를 더 이제 불안하고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를 요즘에 좀 느끼거든요.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올 것 같네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 그 대상을 좀 마주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누군가한테 기대 있으면 실제로 기대 있거나 뭐 정신적으로 기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안 줘도 그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과 이것은 내가 기대 있으면 나는 계속 퇴행하는 상태에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전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되게 많이 느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처럼 모든 인간은 외로움에서 멀찍이 떨어지기 위해 일생 안간힘을 써댑니다. 그런데 이때 요긴한 것이 TV라는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홀로 TV를 보고 있는 개인을 등장시키는데 인간이 감당하고 있는 외로움을 그보다 적절하게 표현할 길은 별로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 개인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쓸쓸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는지 그 한 장면만으로 100마디 말을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화제가 된 영화 조커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돌보는 아서, 그가 엄마의 침상 옆에서 TV를 올려다보던 모습은 한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친 아서의 두 눈은 그래서 이상한 열기마저 내뿜고 있었죠.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싶어 안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숙명 같은 것인데 그 점을 인정하는 데는 내적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외로운 속내를 어쩌지 못하고 전전하는 자신과 마주할 바에야 차라리 TV에 정신을 팔아넘긴 채 버티는 쪽을 선택하죠. 내가 있는 방에 TV가 켜져 있고 범죄심리 전문가인 40,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꿈이 TV와 범죄심리를 함께 배치한 이유가 있을까? 그 둘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TV 속 세상이나 범죄심리는 나의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TV 매체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반면 범죄심리는 무겁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야기를 풀어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꿈은 특별히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공간을 나와야 하는 시점에 이른 거죠. 시끄러운 공간을 벗어나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가라고. 거기에서 자신과 함께 있어 보라고. 그 준비를 시키는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요함과 침묵을 통해서만 다져지는 겁니다. 꿈으로 내면 작업을 10년이나 해왔잖아요. 자신의 꿈을 무수하게 봤을 거예요. 집단 작업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 꿈들을 봤을 때 내 영혼이 머무는 방, 그 풍경은 어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집에 있다 이런 장면이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고, 근데 그 장면들이 공통점이 있는 게 제가 굉장히 그 창밖을 의식하고 강도나 아니면 나를 훔쳐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경계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밖에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꿈에서? 네. 그래서 커튼을 친다거나 창을 걸어 잠근다거나 이걸 항상 신경 써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 안전하고 그냥 편안한 내 공간 이런 게 잘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나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안전한 공간에 대한 그 갈망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내가 원하는 안전한 공간, 나는 어디서 안전함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 정말 우리가 왕좌의 게임에서 했던 그 이어리 같이 높아서 뭐 아무도 쳐들어올 수도 없고 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만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너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비난받을 어떠한 흠도 내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고민이에요. 나한테 그 안전함에 대한 이슈를 내가 어떻게 도대체 해결해야 되는 건지. 꿈에서 다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누군가는 산 속에 있어도 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뭐 길에 있어도 밤길을 걸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뭐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어떠한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에게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협박이 끼어들었어요. 협박이란 위협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요지부동인 측면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죠. 협박은 무난하게 흘러가는 일상적 흐름과 습성을 깨버립니다. 일상을 마구 흔들어버리죠. 나는 왜 협박을 받는 것인가? 시끄러운 그 공간에 머물면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내 습성이 불러온 운명 같은 것입니다. 협박이 변화를 불러왔잖아요. 내가 유명한 범죄심리 전문가와 있다는 것은 나의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 지점을 살펴보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범죄심리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에는 권위가 실리고 그들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더군다나 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공간에 있는 동안 그가 내게 끼친 영향력이 정말로 대단했다는 점을 은유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나의 의존도가 아주 컸다는 뜻이죠. 그 전문가가 범죄 현상과 범죄자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식은 고스란히 나에게 넘어왔을 겁니다. 뭐냐면 나 역시 매사 범죄심리 전문가의 시선으로 주변을 판단하고 분석해 왔다는 뜻이죠. 이 지점에서 우려가 발생하게 됩니다. 범죄는 사회적 일탈 행위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정도를 벗어난다 싶으면 용납이 쉽지 않고 가차없는 비난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나와 주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한 태도가 있을까 고민해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안마다 도덕적 가치를 강하게 들이밀며 조이면 나와 나의 주변은 쉽사리 죄인으로 떨어질 겁니다. 공감적 소통이 들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내적으로 범죄 심리 전문가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면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너그럽기가 정말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범죄 심리를 사회적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자면 범죄 행위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나의 두려운 속내가 읽히는데요. 뭐냐면 범죄 심리 전문가는 나로 하여금 조금의 일탈적 행위도 경계하라고 종용할 것 같단 말이죠. 언제나 속내는 빠르게 정리되어야 하고 긴장의 날을 바싹 세우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로 인해 나는 한결같이 적응적이고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는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나 스스로 강건함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는 분명 도움이 되는 상담자였을 거예요. 그는 내가 정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때로 달래고 때로 몰아세워줬죠. 상담을 청해오는 이들에게 그는 주로 TV 시청을 권했던 것 같습니다. TV는 나에게 진통제 구실을 했던 거죠. 괴로움과 외로움은 그렇게 달랠 수 있다고. 어느 시점까지는 그는 괜찮은 조언자였고 우리는 제법 쿵짝이 잘 맞았던 겁니다. 다만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거죠. 그 역시 나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정서가 선생님한테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많은 시간, 특히 20대 때 제가 이제 혼자 자취를 하면서 그 전에는 엄마랄지 뭐 학교랄지 굉장히 이제 강한 이제 규율 안에서 답답하지만 그것에 그냥 맞춰서 어떤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이 풀려나니까 나 혼자 나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상에 빠져 살았어요? 제 컴퓨터에 영상물 중독증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미드와 막 이런 게 엄청 많을 정도로 진짜 무슨 알코올릭처럼 그렇게 막 영상물을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내 내면에서도 돌아가는데 꿈에서 어떤 감당하기 힘든 장면을 만날 때 감정이 사라진다 할지 어떤 텀이 생기고 TV 화면으로 넘어가요. 내가 TV를 보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장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내면적으로도 뭔가 TV 보는 그 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처리할 수 없이 힘든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그거에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너무 감정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게 마치 TV 지직거리면서 소리가 안 들리듯이 내 생각을 이어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견디긴 힘들면 진짜 실제로 뭐 다른 걸 본다거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나 뭐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을 멈추고 그냥 심호흡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나는 그 방을 떠나는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또한 잘한 결정인데요. 그러나 오랜 습성을 단박에 잘라내기는 어렵습니다. TV 소리와 그 남성의 소리는 마구 혼재된 채 내가 있는 다른 방으로 침범해 들어왔어요. 이것은 한 차원 그 소리들이 내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음을 은유하는 동시에 여전히 유혹적이며 그 방으로 되돌아가기 쉽다는 뜻이죠. 자아는 호시탐탐 기존의 습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른 방으로 건너온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결단인데요. 무심한 청자로 살아온 내가 이제 적극적 화자로 턴을 할 시점에 있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 나의 진실한 욕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공간에 떠도는 소리를 싹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영혼의 공간에 침묵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침묵 속에서만 나의 진짜 이야기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내가 찾는 전화번호가 내 전화번호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는 현재 나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짐작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되어줍니다. 새로운 인식이 열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내가 전화할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온 협박이란 자신과 깊게 소통하라는 강한 요청이었던 거죠. 그 시끄러운 방에서는 나와 소통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나 자신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고요하게 있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침묵으로의 초대가 된 셈이죠. 첫 전화 연결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소통의 준비가 되지 않았죠. 지금으로서는 많이 낯설기도 합니다. 이는 내적 침묵 속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인 같아요. 누구든지 만일 충분히 솔직할 용기가 있다면 자신의 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매 순간 얼마나 속을 끓이며 살아가는지,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복닥이는지 새삼 절절하게 알게 되죠. 침묵의 기반은 그런 자각 위에서 조성되는 겁니다. 나는 한 발을 앞으로 쭉 뻗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죠. 이제 내 공간은 조용합니다. 마치 크게 한 걸음을 떼는 것 같아서 진일보한 느낌을 전달하기에 딱 좋은 이미지인 겁니다. 내 변화가 결코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꿈의 전체 맥락 안에서 가장 귀한 이미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담백한 한 장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한 용기, 내가 가진 힘이 다 표현되고 있거든요. 상징적 차원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이 그려질 수 있다면 꼭 그러한 이미지로 그려질 겁니다. 저는 앞에서 의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꿈 처음 줄에 나는 이혼을 한 상태이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이혼을 했다는 것이 의존의 되게 큰 그 한 줄을 이렇게 잘라낸 그런 사람의 어떤 고백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 남편 혹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건너가는 그 장면이, 그 시끄러운 방에서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조용한 방으로 가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로 그 상대를 좀 이해하고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고, 이런 게 사랑의 한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게 의존을 안 해야 그게 가능한 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도 막 사랑이라는 말을 매일 하지만 내 어떤 결핍이나 내가 왜곡된 것이 내가 아이한테 전하는 사랑에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로 사랑을 주고 싶다면 내 의존을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 꿈 보면서 했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